자, 주목 3번. 3번, 4번 연달아 갈 테니까 잘 보세요. 상욱이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재미있는데. 건방진 똥덩어리. 자, 보자. 얘 이거 했나? 유가 얘기했었나? 유가. 보자. 낮은 오일 프라이시스가 유가라고 유가. 유가 무슨 유적에서? 기름유. 기름 가격에 대한 상식 좀 있지. 유가가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누구한테 좋겠어? 기름 안 나는 나라들은 유가가 낮은 게 좋아. 기름을 파는 놈들 높은 게 좋지 않겠어? 간단한 경제 논리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낮은 유가는 나쁘대 좋대. 좋다,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낮은 유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유가가 낮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한다. 생산에 있어서. 그것도 다수의, the majority of는 무조건 해석이 다수야. 다수의 산업들에서 기름 만들어서 파는 산업 말고 다수 산업에서는 낮은 유가. 알고 보면 다 기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공장 같은 게 다. 아니 선생님 전기로 돌아가죠. 전기 다 뭘로 만들어? 기름으로 만드는 거야. 니네 알지? 거의 50% 이상이 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Not least automobile and the logistics industry. 최소한 not least. 로지스틱이 많이 나오지 않나? 요새는 그냥 다른 단어 아니야? 가장 적지 않다는 것은 가장 그 중에서 특별하다는 거야. 가장 특별하게 자동차 산업이나 이게 물류야, 물류. 로지스틱. 물류가 뭐야? 택배야. 택배 산업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도 뭐야? 운송 비용, 기름이겠지. 그지? 택배차만 생각하면 안 돼. 그 먼 거리에서 해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배로 실어와야 돼. 기차나 컨테이너, 화물 차량으로 다 물류센터에 와야 되지 않나? 그 택배차만 물류가 아니야. 그 물류센터에 집화시키는 것도 다 물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름값의 영향이 크겠지. 되냐? 그럼 니네 택배비 언제 오르겠어? 택배비 오를 수 있어. 뭐가 올라가면? 기름값이 올라가. 반대로 기름값이 아주 떨어지면 택배비도 어때? 전 낮을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주제.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이게 뭐야? 손해보는 거야? 이득 보는 거야? 그럼 뒤에 만나보자.
감소 in their cost of production. 생산비의 감소. 뭐 때문에 생산비 감소가 되지? 기름값 하락이 되면 생산비는 감소하는 거 맞나? 생산비가 뭔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료비 이런 것들이지, 그지?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이득 본다. 바로 그 유가 하락을 통한 그들의 생산 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나 또는 생산할 때 비용에 있어서의 감소로부터 회사들은 이득을 봅니다. 됐어? 자, 이것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stimulating, 자극하겠지. 안 만들던 것들도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그동안 안 만드는 것들도 만들겠지. 밑에 aggregate 나오잖아. 뭘 만들어? 안 만들고. 촉진하는 거야. 총 공급을 촉진하는 공급을 자극한다는 게 뭐야? 공급이 물건 만드는 거지. 더 많이 만든다고. 왜?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그리고 provide, 병렬, 제공한다. 뭘 제공해? 효과를 가지며 결국 제공하게 되는데 성장의 자극을 제공한다. 많이 만들면 성장하는 거 아닌가? 그지? 결국 유가 하락이 일반적인 다수의 기업들에게는 뭘 제공해? 적극적인 공급의 자극의 효과를 제공하고 효과를 가지고 나아가서 성장에 대한 자극, stimulate가 동사고 stimulus는 명사야. 대조적으로 그럼 유가가 하락되면 좋은 놈들이 있네? 그럼 반대로 유가가 반대로 하락이 아니고 이건 뭐? 반대로 이거는 뭐? sudden rise니까 급상승이지. 유가의 급상승. 자, 뭐 때문에 급상승할 수 있는 줄 알아? due to 때문에 다 배웠지? shrink만, 축소, 수축, 기름 생산을 어떻게 하면? 축소하면. 그래서 저 오페크라는 중동의 쟤네들이 석유가 없어서 생산을 덜 하는 게 아니고 유가 조정할 때 일부러 사우디 이런 애들이 야, 우리 이번에는 석유 조금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전 세계 시장의 유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문제인지 알겠어? 이거 실제로 들어봤냐? 중동에 나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는데 오페크라고 해가지고 그 중동에 석유 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 있잖아. 오페크라는 단체인데 얘네들은 매년 석유 생산량을 담합한다고 이렇게. 오케이? 트럼프도 얘네 못 건드려. 왜? 건드리면 어떻게 보여? 우리 석유 생산 줄인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 기름이 곧 권력이야. 쉽게 말해. 이해는 되지? 대조적으로 갑자기 갑작스러운 유가가 상승해. 뭐 때문에? 유가 공급, 기름 공급에 있어서 축소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좋은 뉴스가 아니겠지. 일반 다수의 기업들한테는, 그지? 비록 그것이 분명히 주겠지만, 어떤 큰 부스트 효과는 주겠지만, 누구한테? 이게 무슨 기업이야? 에너지 섹터. 에너지가 석유 포함되어 있지. 그 석유나 에너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분야에게는 더 큰 효과를 주겠지. 왜? 단가가 비싸지니까, 기름. 아울러서 어떤 산업도 있겠어? 에너지 섹터. 기름을 정제해서 파는 정유 산업이라고 해요. 사우디 애들은 기름을 캐기만 한다고. 그럼 캐면 시커먼 기름을 바로 쓸 수 있나? 그건 이제 휘발유, 경유 뭐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그럼 그거하고 수수료 받는 정유 회사들이 있다고. 정유 회사도 돈 벌기 싼 거겠어. 벌지. 기름 단가가 세지니까. 문제는 이 기름을 갖다 쓰는 애들이 문제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원유값이 오르면 득을 본다. 그러니까 어디야? SK, GS 칼텍스, SOE. 얘네들 기름값 떨어져야 돼, 올라야 돼? 아니, 회사가 돈을 벌면 기름값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야 된다니까?
그래야 기름값을 올리지. 아빠가 자동차 기름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그 휘발유 가격을 정유회사가 올리는데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야? 원유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간다니까. 그럼 원유 값이 싸지면 정유회사도 가격을 빨리 낮춰야 되잖아. 우리나라 그 나중에 뉴스 보면 알겠지만 원유 가격이 올랐을 때 정유회사들이 금방 올려. 근데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정유회사들은 서서히 낮춰. 거기서 이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중동에서 기름값이 올랐다. 갑자기 다음날 그 주유소의 기름값이 확 올라가. 근데 뉴스에서 저 중동에서 원유 가격을 인하시켰다. 근데 다음날 주유소 가면 안 떨어져 있어. 천천히 낮추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오르면 좋겠지? 그게 바로 에너지 섹터. 자, 양면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look through the history of oil prices fluctuation 변동이야. 그래서 기름값의 변동의 역사를 쭉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 보는 거니까 명사로 쓰인 거야. 기름값 변동의 역사를 쭉 살펴보는 일은 이 개념을 증명한다. 이 개념, 기름값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면 안 되지. 디스프로브는 부정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확인.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제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아니, 경제에 관련된 연구를 할 때 기름값이 주요한 소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 같은 영향력이 입증이 됐다는 얘기지. 자, following an oil price 답은 나왔고, 그래서 기름 가격의 점프 10%를 따르면서 due to contraction in supply, 분사구문이야. 공급에 있어서의 contraction은 수축이야. 축소야. contract가 수축시키다. relax, contract. 수축. 그래서 공급에서의 축소 때문에 10% 기름값이 어떻게 돼? 야, 공급 축소시키면 기름값 어떻게 돼? 떨어져, 올라가? 공급 축소시키면 경제야, 올라가지.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급에 있어서의 축소 때문에 10% 기름값이 뛰게 되는 것에 이어서 경제 바로 빼고, 경제는 일반적으로 그것의 결과물을 본다. GDP인데 GDP가 어떻게 돼? 결과물, 아웃풋 빨라져, 늘어진다고. 거의 1%포인트 가깝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야. 아까 처음에 나왔지? 기름값이 비싸서 생산량이 줄겠지. 그럼 여기 나오는 뭐야? 그 어딨어? 경제 성장률이 가속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둔화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10%만 기름값이 올라도 경제 전체의 그 성장률은 1% 가까이 늦어진단 말이야. 뭐 아직 경제 개념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0.5% 이상만 돼도 굉장히 발전하는 거라고 해. 1% 포인트 정도로 감소한다는 건 이게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For 15 trillion. 트릴리언이 조니까 이게 얼마냐?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할 때 그게 조야, 조. 트릴리언. 몇 조야? 15조. 이게 조니까 15조예요. 그럼 1%포인트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거든. 퍼센트 포인트는 1%밖에 안 돼. 아까 내가 금값 얘기하면서 얘기했지. 100만 원의 1%포인트는 만 원이야. 근데 조 단위로 가. 엄청 크지?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해서 15조 단위의 경제에서 봤을 때 그 1%의 손실이 뭐냐 하면 거의 손실인데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억, 1000억. 1000억 답이 좋은가? 1조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1%포인트가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아, 1000억이네.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억을 빼먹어 1000억. 정말 1500억 달러의 손실을 의미한다.
기름값 얼마 떨어졌는데? 얼마 올랐는데? 10% 올랐어. 유가가 10% 상승했어. 국가는 성장률의 1%의 손실을 가져. 1% 맞잖아. 1%포인트의 손실.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1,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려면 공 3개 더 붙여야 돼.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잡아. 기름값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얼마의 손실이 오는 거야? 1,500억에 공 3개 붙여버리냐? 100조? 150조? 중동 애들이 왜 힘이 센지 알겠지? 무엇에 있어서? 잠재적인 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도 그렇단 말이야. 이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야. 자, 반대로 절대로 걱정이 없지. 걱정이 없어. 다른 기업들이 뭐에 대해서 걱정이 없겠어. 기름값이 오르는 거 걱정이지만 뭐 하는 거? 오일 프라이스 가격의 감소를 가지고는 걱정이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절대 있다 없다? 없다. 무엇에 따라서? 그것의 공급에 있어서의 초과에 이어지는. 자, 기름은 많이 파내면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가들은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오페크가 힘이 있는 거야. 지들이 정하니까. 아, 우리는 뭐 아시아나가네. 우리는 여기 함께 우리 저기 함께 했어. 이러면 갑자기 전 세계에 묶어 파동치는. 미국은 안 쫄지. 미국이 왜 안 쫄아? 근데 미국에서 석유 생산량 꽤 많아. 미국도 석유 생산 국가야. 그래서 임마 계속해서 우리는 꿈꾸는 거야. 우리 땅에서도 뭐가 났으면 좋겠다. 석유가 나면 훨씬 자유로워지잖아. 우리나라에 많은 게 뭐지? 딴 나라에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게. 뭐라니? 그래서 이제 문화 컨텐츠도 석유 같은 역할을 하게끔 만들려는 거야. 만약에 전 세계가 우리 문화 컨텐츠를 소비를 해야만 해. 근데 우리가 컨텐츠 제작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이 전 세계 문화 시장을 조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만약에 방탄 같은 한국 출신의 가수들한테 빠져 있다. 그럼 그런 아이돌 그룹에 대한 수요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기획사들이 그 수요를 많이 창출하면 단가가 싸지는 거고, 일부만 키워내면 단가가 비싸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BTS가 1년에 한 번씩 앨범을 낸다. 그거보다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한 3년에 한 번씩 내야 그만큼 이제 단가가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개념이 다 그래. 희소 가치를 가진 것을 가지고 가격 조정을 하는 거야. 일단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석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유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얘기였어. 뭐 내용은 어렵지 않지? 자, 4번 들어갑니다. 엠파티 뭐야? 아이, 또 강조래. 파티로 기억하라는 파티. 강조하다는 M 퍼 사이즈고, 이건 파티니까 공감, 명사로 공감. 공감 많이 나와. 지금 여러 번 본 사람 있겠지만 수능 지문에 공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물어볼게. 공감이 나오면 보통 좋은 쪽이어서 나쁜 쪽이었어. 공감 되면 좋은 쪽이었지. 그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이,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대로 공감은 널리 뭐 받니? 칭송을 받아. 좋은 거라고. 칭송을 받는다. 프레이즈가 칭찬하다야. 누구한테? 학자들과 대중적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TV나 어떤 강연 프로그램 나가면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중요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우리가. 근데 이게 단서지. 통념이야. 비록 공감은 널리 칭송이 되지만 주제가 뭐겠어? 공감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 나와야 되겠지. Not everyone. 부부정. 모든 사람이 다 empathy booster. Not everyone. 모두 다 공감을
촉진시키는 사람들은 아니다. 학자들은 공감 능력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감의 촉진자, 공모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그럼 누구야?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뭐야? 비평가다. 누군가 공감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아니지? 이런 놈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줄에 critics 무슨 가들? 자연스럽잖아, 그렇지? 바로 공감의 비평가들은 이런 주장을 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지지. 아니 공감이 나쁠 게 뭐 있지? 자, 공감은 will save us.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 공감을 가지고 이 뒤에 거 해결이 안 된다고.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자, 여기서 interpersonal, intergroup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간에 또 나아가서는 그룹과 그룹 사이의 갈등이야. 후자가 더 이해가 될 텐데 미국에 한인 사회가 있어. 그지? 한인 뭐 있잖아. 한인타운 이런 데 한인 사회 있잖아. 이들 서로 엄청 뭐 하겠어? 공감하겠지 서로. 타지에 나와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교포로서 굉장한 공감 능력이 있지. 근데 멕시칸들이 있어. 이들도 멕시칸으로 단합돼 있겠지. 그럼 서로 내부의 공감력이 너무 높으니까 외부와의 공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남한 사회의 공감력 높다고 해. 북한 사회 안에서의 공감력, 북한 주민들 사이의 공감력 높을 수 있지. 그런데 북한과 남한이 서로 공감하는 문제는 힘들단 말이야. 아이러니하게도 한 집단 내의 공감력이 높아질수록 타 집단과의 공감력의 가능성은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영네 오케이? 집단 내의 공감 능력이 높아질수록 타 집단과의 공감 능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쇄국 정책이 먹혔던 거야. 흥선된 걸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조선인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끼리 똘똘 뭉쳐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외세와는 교류하기가 어려워지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개판이야. 일본이 약간 그랬어. 일본이 약간 똘똘 뭉친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일본인들끼리도 서로 맞부시대,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막 와해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공감을 못하고 이제 막 맞부시대를 통해 가지고 흩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일본인 적대서 일본인 모르는 놈이랑 미국 모르는 놈이랑 같다 이 말이야. 자기들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메이주신이지 개항 이게 쉬웠던 거야. 우리나라는 반대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개화기 때 너무 단합력이 강한 거야. 내부의 공감력이 너무 셌던 거야. 일본 애들은 반대로 내부 공감력이 그만큼 세지 않았어. 오케이? 실제로 그들이 주장할 때 공감 능력이 그러한 갈등을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 같은 것을 좀 더 어떻게 느낄 수 있다. worse.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떠든 거야. 내부의 집단 공감 능력이 외부와의 결합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갈등 해결을. 이러한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뭐라고? empathy는 그 공감은 can be exhausting, 소모적인 것이고 그리고 번아웃을 이끌 수 있다. insensitivity to suffering. 오히려 소모적인 것이고 결과로 번아웃 증후군이나 아니면 감수성이 없는 고통으로 이어짐을 유지할 수 있다.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무감각을 이끌 수 있다. 무감각 써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 있잖아. 그치? 근데 일본인 극우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다 보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어쩔 수 없이 역사상 피지배를 받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때 힘들었겠다. 안 죽은 유관순 말해서 힘들었겠다. 공감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공감을 안 하고 우리 일본인이야. 너 일본인이지? 우리도 일본 사람.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지? 그거 똘똘 뭉쳐. 그러면
한국인이 당했던 그 피해에 대한 공감 능력은 어떻게 돼요? 예민해져? 무감각해져? 무감각해지는 거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 흑인, 백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야? 흑인들이 그동안 노예로 받아왔던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해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지. 근데 너무 백인 집단이 그 안에서의 공감 능력이 강해지면 그 흑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들은 주장한다. 우리가 보통 empathize, 또 공감이지, 강력하게 공감한다.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 어디에 공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의 인그룹은 뭐야? 외부 집단이 내부 집단. 내부 집단 안에서는 강력하게 공감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resist, 저항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야. 당연히 emphasize, 공감하는 거, 아우터 그룹과 외부 집단들과. 그래서 심지어 즐긴다. 오히려 아까 무감각이 쓴다 그랬지? 그 외부 집단의 고통을 즐기기까지. 히틀러가 유태인 죽는 거 보면서 미소를 짓는 거야. 그때 독일 사람들 내가 얘기했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총통이 될 때 국민 투표를 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에서 대통령 된 거 아니야? 히틀러가 국민 투표했다고 대통령 된 것처럼 74%인가 지지했대. 그럼 뭐야? 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가 상징이지만 독일 국민 자체가 내부 결속력이 어떻게 된 거야? 내부 공감 능력이 지나치게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폴란드나 유태인이 같은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고 그들도 인간인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야. 잔인해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오케이? 고로. 아직 안 끝났나? 그리고 심지어 고통을 즐긴다. 그 경쟁하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아니면 서로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이게 평온할 때는 또 이해한다고 해. 근데 자신의 존폐를 위협받거나, 그지? 아니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집단끼리 똘똘 뭉침이 더 어때? 강해지겠지? 그러면서 외부 집단과는 더 공감하기 어려워지겠지. 이게. 됐어? 그러므로 프리스크립션은 원래 처방이야. 처방. 약 주는 거지. 자, 이렇게 드세요 하면서 좀 더 많은 공감 능력을 위한 처방. 이게 뭐야? 공감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거든. 더 많이 공감해라 하는 것은 종종 이 같은 내용이면 효율성이 있어야 돼. 비효율적이 돼야 돼.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공감 능력을 높여라는 게 좋은 효과가 있어? 나쁜 효과가 있어? 나쁜 효과 있지. 오늘 같은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야. 북한이 그러니까 내부 집단끼리의 결속을 가장 중시하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립돼 있잖아. 그지?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부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이 왕따 당하는 거 알겠어? 외부 집단과의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진다. 자, 고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어떤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북한을 깔 수 있는 거지. 북한이 전 세계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정책을 바꿔야 돼. 내부 집단끼리 결속을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되고 외부와의 접근과 소통을 또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봐야 돼. 자, 결국 공감은 지금까지 말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할 때 비평가들이야. 더 나아가서 갈등으로 뭐 할 수 있어? 조장할 수 있거든. 또 장려할 수 있거든. 그리고 force, 우리를 뭐 하도록 강요해? into, 우리 대, 이게 명사야. 일종의 우리 대 그들이라는 정신상태로 우리 대 versus가 가서 누구 대 누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대 그들이라는 정신상태, 멘탈리티. 이게 빠질수록 무슨 주야? 이거 뭐 흑백 뭐라 그래? 흑백주의라고. 흑백 요리사 아니고 뭐라 그래? 흑백 논리. 갈등이 심하다면 흑백 논리만 남는 거야. 뭐 인종으로 안 해도 돼. 저 광화문에 가서 보면 알잖아. You know game.
다 안 해. 그러잖아. 그 중간에 조용히가 걸어가고 있었어. 이런 상황이면 아이 서로 조금 의견 좀 합쳐봐. 이러고 있으면 뭐라 그래? 너 이 새끼 소속이 어디야? 너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렇게. 그럼 점점 갈라지지. 중간도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양극화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까지 나왔어. 집단 내 결속이 강해질수록 공감 능력이 강해질수록 다른 집단과 양극화 돼버립니다. 마침내 드디어 심지어 우리가 결국 심지어 when we try to emphasize 우리가 뭐 할 때조차도 해석 쭉쭉 가봐. 심지어 우리가 노력할 때조차도 공감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지 who are dissimilar 우리랑 같지 않은 from us 우리랑 같지 않은 또는 같지 않은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할 때 또는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공감하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는 we are unable 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의 경험과 함께 공감을 할 수가 없다. 왜 공감할 수 없지? 내면의 공감이 강하니까 다른 집단과 공감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결국 뭘 야기시키느냐?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게 되겠지. 그리고 갈등 해결 문제에 있어서 좌절을 더 맛보게 되겠지. 안 되는 거지. 자, 공감의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뭐라고? 우리가 반드시 give up 이것에 대해서 포기해야 된다. 공감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사용해야 된다. 다른 도구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냐? rational 이성적인 compassion 연민 또는 도덕적 감정 이런 거. like fear 공포나 두려움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 이건 인류 공통이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에 공감해야지 우리 집단 내의 어떤 특성에 공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둘 다 두려움이 있어 없어? 있지? 예를 들어서 무슨 두려움? 지구 파괴에 대한 두려움. 그럼 그걸 놓고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제 대부분 자기 집단 내 결속이 강하면 자기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미국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 아이스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불법 이민자들 수사해서 잡아내는 건데 너무 강하게 진압하다가 지금 사람도 죽이고 그러고 있지. 그럼 인류 공통의 공감도는 뭐야? 살인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법적인 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을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우리 집단에서는 우리 쪽은 무조건 미국인들은 불법 인정하는데 내쫓아야 돼. 저놈들 우리의 적이야. 그걸 선동하고 있는 게 트럼프잖아. 이민자들은 미국의 적이라고 선언을 했잖아. 아니 근데 그들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집단 내 결속을 중시하는 공감 능력은 사회를 저하는 원동력이야. 오케이? 특히 오늘날 같은 무슨 사회에서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공감 능력은 뭐다? 여기서 비판하는 공감은 정확히 뭐다? 집단 내 결속을 위한 공감이야.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그 공감 능력을 오리지 않지 말고 이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성적인 동정이나 연민함을 갖자. 동정의 마음을 갖자. 또 누가 봐도 도덕적인 감정 상태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감 능력만 끌어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 됐니? 자, 그 다음 3점짜리인데 이거 어렵지 않아. 그냥 쭉 읽으면 돼. 설명문이야. 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좀 빠르게 할게. 이퀘이터가 적도야. 적도 어딘지 알지? 지구상에. 적도 근처에서는 많은 종들, 새 종들이 브리드 뭐야? 단어 모르는 것만 적어줘. 브리드. 번식하다. 새끼 난다. all year round. 찍어봐.
all year round. 1년 내내. 적도가 어떤 것이야? 따뜻하고 온화하지. 1년 내내 번식한다니까. 언제 새끼를 낳아도 괜찮단 말이야. 어? 근데 지금 생각해봐. 지금 한파야. 대한민국 한파야. 여기서 새끼 나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별로 잘 키울 수가 없겠지. 새끼가 아무 털도 없이 태어났는데 얼어 뒤지겠지, 그지? 하지만 in temperate, 이게 온대야. 우리나라 온대와 극지역에서는, 그 남북 북부 극지역에서는 브리딩 시즌이 있게 섞였어. 아무 때나 나면 안 되잖아. 온화할 때 나야 되잖아, 그지? 그 새의 번식 시즌이 종종 아주 분명하게 한정돼 있다. 아무 때나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디파인이라고. 디파인, 정의하다, 정의 내려져 있다. 딱 요때만 나야 된다. 그들은 촉발된다. 그 번식 시즌들은 시작되는 게 촉발되는 거야. 주로 뭐에 의해서? 하루의 길이의 변화. 겨울 되면 하루가 어때? 짧지? 얘들이 뭐 달력이 있겠니? 얘네들 생체 리듬상 이제 하루가 길어졌네? 그럼 이제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야. 메커니즘이. 만약에 goes well,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되면 결과물은 바로 그 새들이 기르는 것이 그들의 아이를, 새끼들을 when the food, 음식 공급이 피크에 이를 때. 그치?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점점 따뜻해진다는 신호잖아. 그치? 그러면 새끼를 딱 낳았을 때 정말 이제 먹이가 풍부한 여름 같은데, 이제 여름이나 가을 같은데 새끼를 먹이는데 지장이 없겠지. 딱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대부분의 새들은 not simply, 단순히 주저하지 않는다. breed, 번식하기를 다른 시기에는. 하지만 they are also, 신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 어떤 새들은 not simply, not only, 뭐뭐 하지?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지? 해석 한번 해봐. 어떤 새들은 그저 단순히 새끼 낳기를 다른 시기에는 주저할 뿐만 아니라, 그냥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 뭐야? 그들은 신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새들은 추울 때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그거 하기를 릴럭턴트 할 수도 있어. 그냥 낳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새들이 심지어 낳고 싶어도 그 시기에 못 낳게 신체가 만들어져 있다고.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번식, 리프로덕티브는 번식이야, 재생산 아니고. 번식 시스템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번식 시스템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쉬니까, 줄어드니까. 그것은 돕는다. Flying birds, 날아가는 새들이 무게를 아끼게 한다. 다시 말하면 번식 시스템이 생기면 알잖아. 번식하려면 이제 암컷들이 몸집도 커지고 지방도 축적해야 돼. 근데 쓸데없이 번식 시스템이 남아있으면 새끼도 안 날 건데, 그럼 비행하는 새들이 무게가 무거워지겠지. 그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 낳아야 될 때만 살을 찌게 돼 있다고. 나머지는 무게가 감소되는 거야. 아예 낳을 저기가 없으니까. The main exception, 이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어. 누구냐면 노마디, 유목 사막종들이야.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사막종들이야. 유목, 노마디가 알지? 유목,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사막종인데, 얘네들은 initiate, 그들의 번식 주기를 시작한다. 언제? 얘네들은 물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시사철 언제나 나올 수는 있지만 가만히 기다렸다가 뭐가 오고 나서야 비. 그러니까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거야. 그냥 우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우기에. 그것은 for making the least of the sudden breeding opportunity. 그것은 뭘 위한 거야? 그 번식에, 갑작스럽게 번식할 기회에 최소를 이루기 위해서 최대를 누리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새끼를 언제든지 낳을 수 있도록 그 갑작스러운 번식 시기에 대한 기회를 최대화시키기 위함이야. 자, 또한 different species, 다른 종들은 그 번식의 시즌을 나눈다. 다른 방식으로. 대부분의 바다 새들은 raise a single brood, 단 하나의 브루드, 새끼를 낳는다. 바다 새들이 새끼를 몇 명 낳는다고? 브루드는 떼거리야, 떼거리.
여기 반대. 하지만 송버드들은 몇 개의 가족들을 몇 달 동안에 키울 수 있다. 이게 뭔지 알아? 새끼 낳을 때 알 한 4-5개 낳지. 그게 하나의 브루드야. 그러면 바다새들은 한 번 낳은 새끼들이 다 클 때까지만 번식을 안 하는 거야. 다 키울 때까지. 몇 개 키운다는 게 뭐야? 번식 주기가 짧아서 이렇게 낳은 새끼들 키우면서 또 거기다 뭘 낳아? 알을 낳으면 그게 몇 개의 가족군이 되겠지. 그래서 몇 달 동안에 쉽게 말하면 형 동생이 있는 거야. 송버드들은, 그지? 형 아우가 있는 거고 바다새들은 그냥 다 한 형제만 키운다는 얘기지. 브루드가 그런 뜻이야. 자, in an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어떤 좋은 해가 오면 너무 살기 좋은 해가 왔어. 그러면 하우스 스페로우라는 참새 일종인데 얘네들 한 쌍은 a kind of songbird인데 얘네들은 기른다. 연속적인 여기 나오죠. successive 기억해야 돼. 이거 성공 아니야. successfully 성공적인이고 successive는 연속적인 브루드. 방금 얘기했잖아. 연속적인 브루드가 뭐겠어? 일단 알 5개 낳고 키워서 얘네들이 먹이 먹고 있는데 또 5개 또 낳는 거야. 그럼 이어지는 거지, 브루드가. 몇 개를 낳는다. through a marathon.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떤 번식 노력이 되겠어? 마라톤처럼 번식 기간이 이어지고 한 놈 낳고 또 나와서 기르고 또 나와서 기르고 또 나와서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개체수가 많겠지. 참새가 떼로 다니는 이유야. 보통 이렇게 집 주변에서 떼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이런 번식을 해.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은 거지. 됐나? 자, 나머지 어휘 문제. 뒤에 문제가 아마 16번까지 16번까지 있지. 다 못해도 돼. 근데 한 문제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선생님처럼 해서 내가 다 풀어주긴 할 거거든. 그거 풀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와. 답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고생했어.